도품의 의미를 형법적으로 찾아봤습니까? 그래서 도자 들어가는 거 붙은 거에만 도품이 됩니다. 나머지 다 안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 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혹시 유실물에는 되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사기, 공갈 이런 것들에 의한 겁니다. 횡령. 사기, 공갈, 횡령은 원칙적으로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에 걸리냐 하면 점유 이탈물에 안 들어가 이게. 알겠습니까? 오늘 나와준 그 프린트를 보면 그 첫면을 보게 되면 거기 바로 이 로마자 1번에 보충하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점유 이탈물이라는 것이 있죠. 밑에. 점유 이탈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품과 유실물. 점유 이탈물이 되려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탈 또는 박탈돼야 됩니다. 점유가. 근데 거기 쓰세요. 사기, 공갈, 횡령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 이탈물에.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 물건 박스 안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점유 이탈물. 민법상 물건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박스입니다. 도품하고 유실물 구별하기 쉽죠? 사기, 공갈, 횡령 빼고 나머지 없어진 것 중에서 도자 들어가는 거, 강도, 절도에 의한 건 도품이고 나머지는 유실물입니다. 유실물은 잊어먹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괄호 1번 이해하겠죠? 괄호 2번에 이 점유가 이탈 또는 그 박탈되는 경우라는 거. 점유 이탈물이라고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이탈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원래 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입니다. 간접 지배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점유주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오늘 나온 프린트를 보면은 그걸 여러분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절도 강도에 의하여 다음부터 있죠. 직접 점유자부터 그 끝에까지 거기를 매몰 펜칠하라고. 이게 이탈, 박탈을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거기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직접 지배를 하는 자를 표준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직접 지배를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거기를 매몰 펜칠하라고. 동그라미 3번에.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주나 간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점유자나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여러분은 구별을 못할 텐데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민법상 점유가 문제가 되면 점유를 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네 가지를 항상 한꺼번에 검토해야 됩니다.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주, 그 다음에 그 점유 보조자.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뜻을 잠깐 설명드리면 뒤에 그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는데 내가 직접 점유할 수 있게 백목을 내가 딱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의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그렇게 쉬운 문제 잘 안 내고 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손에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직접 안 갖고 이게 내 손이 점유하고 있지만 이 손을 확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고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그걸 들어가 살지 않고 딴 사람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거지만. 응? 그 내가 점유할 때 내가 직접 가서 하지만 내가 몸이 하나고 바쁘니까 내 손 대신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수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법적 지위를 분해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는 도구.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물건을 점유할 때 내 팔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하면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들을 수도 있죠. 그건 내 손을 활용한 게 아니라 막대기를 활용한 거죠. 내가 막대기 긴 걸 들고 닭 한 마리를 목매달아 가지고 그 끝에서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면 뱀이죠, 뱀. 뱀을 손으로 잡고 있기 좀 민망하니까 막대기에다 이게 묶어가지고 풀끈으로 막대기 끝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점유하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막대기가 점유한다든지, 그걸 딴 사람이 점유한다고 안 그러지, 내가 점유한다고 그러지. 막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뱀 달고 다녀도,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막대기 대신 제일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면 막대기 대신 좀 길고 가벼운 그 사람이 있죠. 사람을, 차에 타면 이렇게 되잖아요. 발도 이렇게 피워갖고, 그래서 이 발목을 붙잡고, 이 목에다가 뱀을 한 마디 이렇게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뉘어서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막대기 대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쳐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막대기와 마찬가지.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막대기로 이렇게 뱀 들고 있을 때, 막대기가 뱀을 들고 있다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활용하면, 이 도구처럼 활용되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못 해요. 이 사람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친다는 게 뭐냐면 직접 점유자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를 동원해서 물건을 점유할 때는 나 혼자만 점유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가 인정 안 돼요. 막대기 대신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쳐서 점유하면 그 사람도 점유하고 나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직접 간접 말했잖아, 저번에.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내가 점유하는 사람 다 간접 점유자예요. 그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원래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자고 점유주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검토해야 된다고. 다 되냐. 그런데 통상은 이렇게 치면 여러분 잘 봐요. 점유할 수 있다고 가능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죠. 점유보자는 막대기로 쓰는 거 아니라니까? 점유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예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도 간접 점유자나 원래는 점유주가 주로 점유하는데 이건 안 돼요. 직접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메모리 펜 지금 친데 동그라미 3번 오늘 나눠준 프린트 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직접 지배 그건 빨간 것도 메모쳐요. 이건 반드시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직접 지배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좀 전에 메모리 치라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하고 직접 점유자밖에 안 됩니다. 기준자가 그 사람이에요. 즉 이탈, 박탈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굴 기준으로 하는가. 내가 써놓은 문장은 되게 쉬운 문장이고 교과서 읽어봐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놨나. 괄호 2번 126페이지. 이게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다니까? 여기서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점유 이탈 기준자는 이 두 사람입니다.
점유이탈 기준이 되는 사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만 외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반환 청구권자는 누구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 반환 청구자는 누구냐. 어? 그거 그냥 맨 밑에 문단에 있어요. 126페이지 맨 밑에 문단. 반환 청구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그죠? 거기 가만 읽어봐요. 이 사람은 당연히 포함되고, 이 사람 자기가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기가 점유주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혼동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거기 써 있는 것만 기억하세요. 문제 내면 거기 써 있는 것만 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두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맨 밑에 반환 청구권자를 보면, 기준은 점유 보조자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환 청구권자를 여러분이 잘 읽어봐, 거기를. 그리고 맨 그 밑에 문단하고 바로 2번 문단이 거의 연결해요. 비교 이렇게 써놔요. 점유 보조자가 빠져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점유 보조자는 원래 어떤 경우에도 점유 반환 청구권을 인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우리 여기가 이게 굉장히 강의선 정책을 이렇게 얇게 쓰라고 하면 안 된다. 강사만 골려도 완전히 이거야. 원래 이거의 가장 정확한 문제 영역은 뭐냐면, 지금 이걸 아직 옛날에 비슷한 걸로 케이스를 조금만 한번 낸 적이 있고 안 내는데 이제 낼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반환 청구권이 나오죠. 반환 청구권. 그럼 이런 한자로 쓰여 있는 반환 청구권, 이게 시험에 냈다 하면 이건 빵점입니다. 내가 빵점. 학생들 요새. 이게 나오기 전에 전혀 준비 안 하고 일단 나온 다음에 그걸 해설한 걸 또 공부를 하죠. 다시 안 나오죠. 나오면 몇 년 동안은. 그 공부를 이상하게 한다고 내 수험생들 보면. 안 나올 것만 동안 씨름하고 있어요. 해마다 놀라운 문제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올해 2차 시험 문제 처음 그러죠. 놀랍다 이거. 기존의 통념을 깬. 난 그 통념이 이상하다는 거야. 무슨 통념이 그래요, 그거. 해마다 낯설어, 왜 나오는 문제가. 그것은 엉터리 준비라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이 반환 청구권이 여러분 배운 것만 해도 두 개죠. 배운 것만 해도. 204조가 있고, 213조가 있잖아. 지금 250조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있는 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죠. 이 741조와 함께 나오는 거. 지금 여기 있는 반환 청구권까지만 계산해도 4개야. 반환 청구권이. 한자가 똑같죠, 지금. 전부 다. 한자가 똑같아. 반환 청구권. 근데 저걸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가 됐다니까? 저게 여러분이 신림동에서 보는 주관식 문제지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책이나 독일의 교과서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반환 청구권 어떻게 다루냐고. 아니, 글자가 같은데 왜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까리 하네. 맨 밑에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맨 위에 건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죠. 213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거는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권. 한자가 똑같다니까? 이게 만약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반환 청구권이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문제가 달라져, 이거. 여기서 부당이득은 뭐 별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선의 취득자가 무슨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만 소설에 따르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무상행위로 취득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무상행위로 하면 소설에 따르면. 그거 소설을 빼고 다소설에 따르면 이게 탈락합니다, 문제가. 이쪽은 비교가. 근데 이거 두 개하고는 어떻게 되냐, 이거. 250조가 이거고. 반환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아닙니다.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다고, 취득자가. 딴 사람이 침탈한 걸 산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딴 사람이 침탈한 걸 산 거지, 내가 침탈한 게 아니라고.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246조를 외우라고 했음에도 외웠을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이유는 뭘까요? 204조 2항입니까? 2항이 중요하죠. 그걸 안 외우니까 모르는 거야, 이제. 뭐 왜 중요하다고 그러는지 도대체가. 204조 2항. 응? (204조 2항에) 뭐라고 써있죠? 응? 어이, 자네 말이야. 어이. 204조 2항 크게 읽어봐.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예. 특정 승계라는 얘기죠. 그거 모르면은 127페이지 괄호 3번의 끝부분 문장이 있죠. 127페이지 괄호 3번의 끝 문장. 그걸 갑자기 왜 써왔는지 이해를 못해. 괄호 3번의 끝 문장. 알겠습니까? 그게 204조에 반환 청구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괄호 3번의 끝 문장. 204조 2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특정 승계에서 행사하지 못해요. 선의에. 그래 써있죠. 그죠? 여기 갈라놓지 않았죠.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특정 승계인 앞에다 선의 그걸 써놔야 되죠. 그럼 204조와의 대비가 뚜렷하죠. 특정 승계인 앞에다가 선의 이렇게 쓰면은 204조 2항과의 대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은 왜 안 되냐 하면, 이것은. 지금 말이에요. 이 도품 유실물에 대해서. 여기 또 도망가 버렸어? 이놈이 도둑놈이에요. 이게 원래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의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 뭐라부터. 그러면 2년 이내에 205조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내놔라. 내 거다, 그게. 그죠? 그런데 왜 저건 213조는 안 되냐 하면, 이 사람은 249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선의 취득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선의 취득했잖아. 일물 일권주의에 의해서 하나의 동산에 두 사람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도 소유권에 기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소유자 아닌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213조하고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250조의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알겠어요? 저 둘 다 아니니까. 부당이득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비교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차이점하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도 알 수 있고. 거기 특정 승계인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바로 3번에. 보통 그걸 그냥 건성으로 읽죠. 대비할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한자가, 한 글자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데 5글자가 똑같아버리면,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건. 그냥. 원래 한 글자만 똑같으면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이 아직도 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게 거의 확실한데, 우리 법학 체계에 그 사용되는 모든 용어가 일본에서 만든 거라고요. 이거 만들 때 그걸 봐서 눈으로 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당초.
여러분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못 믿죠, 그런 말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한 거라니까, 전부 다 이거. 용어 만들 때. 여러분, 나중에 언제 오사카나 나가사키, 현지에서는 나가사키라고 그래요. 거기나 이거 몇 군데 가봐요. 저 태평양 쪽에 있는 항구 도시는 다 합니다, 다. 거기 한번 한번 산보러 가다 해보라고? 거기 지세를 한번 딱 보고, 물어봐요, 거기서. 옛날에 여기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박물관에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남겨놔요, 이상하게. 음식도 플라스틱을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뭔가 그게. 그것도 강이라고 합니다. 정미를 조금 덜한 쌀이 있어요. 시큼둥합니다, 그게. 바닥에서 배웠고. 그리고 나물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일본 사람 지금도 요만큼씩 먹어, 이상, 반찬을. 추접스럽게. 반찬 그릇 2개. 밥 조그만 거, 정미 덜한 꺼끌꺼끌한 밥입니다. 그 젓가락밖에 없어요. 그걸 처먹고 앉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럼 무지막지한 공부를 한다니까,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가서 구경도 못 해본 나라의 외국어를 번역하는데, 이게 지금도 다 살아있어요, 여기 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 나오는 한자 용어의 100%가 일본에서 만든 거, 이거. 그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이게. 이걸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 엉터리 밥을 먹고, 맨날 밥 타령하면서, 반찬 타령하면서 좋은 밥 다 처먹고 하자고는 이걸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상하게. 나 그게 짜증난다는 거야, 지금. 왜 그런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딱 글자 보면 이걸 풀 수 있게 만들어서 글자 보면. 논점이 뭘까? 똑같은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비교하는 거. 언제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제 저 반환청원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냈고, 지금 건너뛴 게 뭐냐면 127페이지의 괄호 2번입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뭐냐, 이거예요. 반환 청구기간. 기간 나오면 말이에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밖에 없어요. 그런 말 나오면 형성권이 반경 5줄 안에 있다고. 알겠어요? 그게 문제가 형성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다수설은 뭐예요?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갑자기. 그럼 곽인 선생님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형성권도 아닌데 갑자기 왜 제척기간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인데, 그냥. 그래서 시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수설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에요. 제척기간. 왜 그러냐면, 곽인 선생님의 이 비판이 얼핏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그러면 제척기간은 형성권에서만 인정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형성권이면 제척기간이라는 얘기지, 제척기간이 형성권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성권의 6가지 기능을 배울 때 형성권이면 제척기간이라는 얘기지, 제척기간은 다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서는 타당한 비판이 못 됩니다. 형성권은 원래의 취지는 뭐냐면, 법률 관계를 신속히 안정시키라고 할 때 만드는 거예요. 신속하게. 법률 관계가 왜 신속해지죠, 갑자기? 제척기간을 만들면? 시효기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신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중단 정지가 인정 안 되니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4가지가 있죠. 소급표 중단 정지 포기가 인정 안 된다고. 특히 밑에 3개 있죠. 중단 정지 포기가 인정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죠, 그냥 빨리.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 안 해온 사람 지금 모르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왜 갑자기 신속해지나, 저게. 잔머리 굴고 앉았다고 지금. 저 어떻게 외우면 될까? 하릴 때예요, 하릴 때. 그냥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수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데없이 형성권이 아니니까 뭐 이상한 말 하냐고. 형성권만 제척기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학설의 실익도 거꾸로 알아낼 수 있죠. 곽인 선생님이 미치지 않은 분이죠. 그럼 곽인 선생님은 내가 말한 것처럼 형성권만 제척기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길게 하겠다. 중단 정지 포기를 인정해갖고 기간을 늘리겠다는 의도죠. 다수설은
빨리 처리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학생이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실까? 이걸 시험에 낸다면 어떻게 낼까?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다수설은 뭐예요? 빨리 처리하자. 학설 이름이 빨리 처리하자 설이에요. 그래서 굳이 붙인다면. 소수설은 천천히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총식 때도 말했던 걸 알 수 있죠. 이 각 학설이 누구를 보호하자고 하는지 알 수 있죠. 빨리 처리하자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호하는 이 사람.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하자는 건 이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주장창 만창 할 수 있으니까. 늘려가지고 심심하면 중단 뜩 하고 정지했다가 이 사람을 그러면 시효 기간을 포기하게 하기도 했다가 그러면 참 드러나죠 이게. 드러난다고. 다수설처럼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후닥닥 처리하자. 그 기간 지나면 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 이 학생이 누굴 보호하는 건지를.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광노인내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독서는 뭐예요? 저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간주관성에 기초한. 간주관성은 압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문명국의 고등학교 안 다닙니까? 어디 아프리카에서 독학으로 어떻게 하다가 다리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영어로 얼마래요? 아닌데?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교통하는, 서로 대화하거나 의논을 나누는 두 사람이 있죠. 서브젝트끼리 내면적인 대화를 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입장이 돼보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주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 우리말도 그런 말 잘 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 그 말하는 거 이게.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광노인내와 그 간주관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거 알겠죠? 학설. 상대방하고 뭐예요? 상대방은 참, 아직 안 했죠? 그 끝에 말만 지금 설명했죠? 선의의 특정 승인도 204조 2항과 다르다. 그리고 상대방은 원래 누구냐 하면, 도품 유실물을 가운데 빼세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알겠습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으려니까 특정 승계인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취득하여라는 말은 직접 연결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선의 취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원시 취득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취득했는데 이런 거 생각해봐요. 이 물건을 잃어먹기는 이때쯤 잊어먹었어요. 도둑 맞거나 잊어먹었다고. 근데 얼마쯤 있다가 이게 뭐 1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도둑 맞았는데 1년 이게 이놈이 주워가지고 아니 훔쳐갖고 1년 뒤에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원시 취득했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250조, 251조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요때까지 반환 청구 가능하죠. 반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요 사이라고. 왜냐면 여기 1년이 또 남았으니까 또. 잃어먹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선의 취득을 이때 했잖아.
그럼 요 사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남았으니까. 어? 근데 만약에 이때쯤 반환 청구를 받았다고 해봐. 반환 청구를. 그럼 원 소유자가 반환 청구 짓거지죠, 그때부터. 그럼 이게 많이 이상해진다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갑의 소유였다가, 그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갑의 소유권은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이때 요 사이는 또 뭐예요? 병의 소유권입니다. 그러다 반환 받으면 다시 또 갑으로 가. 반환 받았으니까 또 갑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합니다. 갑 거였다가 병 거였다가 갑 거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런데 이 반환 청구라는 게 옛날에 잊어버렸던 소유권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했다고 해도 됩니다. 계속 갑 건데 중간에 잠깐 튕겨나갔다 다시 왔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거 읽어봐요. 관할 사문의 답이 뭐예요? 광윤 선생님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 뭐야 뭐? 통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갑병갑이란 얘기죠. 갑병갑이라는 끊었다가 다시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유도 나와 있죠. 갑병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갑갑 이렇게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 네 번째 줄에 원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게 뭐냐면 첫 줄에 나오는 2년 동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훔치자마자 팔아먹으면 2년이 되죠 저게. 그럴 거 아니야. 훔치자마자 이거를 이때 1년 있다 안 팔아먹고 여기서 팔아먹어버리면 이게 2년 아니야 그냥. 그 2년간 동안에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병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2년이라고 말하면 좀 부정확하고 1년 있다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선의 취득한 이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새겨 읽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대가변상이 나옵니다. 대가변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250자와 251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한쪽에는 대가변상을 한다고 써놓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 말도 없죠. 어? 한쪽에는 대가변상을 한다고 써놨는데 251조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안 됐습니다. 250조에서는. 그럼 아무 말도 없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대비해서 읽어야 되니까 대가변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습니까? 조문을 대비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학생들이 이제 이걸 조문을 강제로 외우려면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막 반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혼자서. 공부 안 하고 띨띨할수록 암기 좋아할수록 반대로 떠오를 확률이 높죠. 급하게 외워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규범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에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 하면 거래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한다. 거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선의 취득을 인정했다. 이게 249조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외죠. 그 예외가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도품 유실물이면 그냥 도품 유실물이면 이게 원소유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사는데 어떤 놈이 밤에 들어서 훔쳐가는 거하고 사람이 길 가다가 잊어먹은 게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책임질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고 딴 놈이 와서 훔쳐가거나 내가 그냥 잊어먹은 게 그 잘못이 돼요? 이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죠. 이렇게 이 사람 진정한 권리자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거래 안전만 막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대가 변상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잊어먹자마자 바로 찾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잊어먹고 막 찾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잽싸게 집어다가 딴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고 난 못 찾는다 그러면 이건 무서워 살 수가 없어 이거. 그러면 도둑을 이게 부추기는 거하고 똑같죠.
어떤 놈이 말해요. 야, 저 놈이 갖고 있는 물건이 여기 상당히 쓸만한데? 도둑한테 전화 오는 수가 있죠, 아무튼. 야, 너 그걸 전화 걸어. 야, 저 훔쳐갖고 나한테 좀 팔아라. 정보를 알릴 테니까. 돈 놈이 그걸 훔쳐갖고 나한테 팔았어요. 나 유효하게 거래했어요. 물론 내가 시킨 거지만, 그거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난다고. 그러면 내가 취득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서 우기냐면, 그 원 주인한테 가서. 야, 이게 너 어저께까지 네 거였었지. 오늘부터 내 거야, 이게. 유효하게 선의 취득했어. 답답한 사건이라고, 이거? 뭐 불안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 사람 잘못한, 이 사람 오히려 슬픈 사람이죠, 지금. 물건 도둑맞거나 잊어먹었다고, 이 사람이.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 이게. 같은 년 슬퍼지면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까 어디서 이 을을 믿고 맡겨놨어요. 이건 이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딴 데 팔아먹을 줄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이런 벌레 같은 놈을 갖다가, 선임해갖고 이 물건 맡겨놓은 놈이 잘못이라고, 이게. 왜 사람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이거. 얼빵해가지고. 이런 놈은 왜 사람을 똑바로 못 보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암기에 익숙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돌다리라.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도둑 맞거나 잊어먹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살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안 내고 그냥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거의 예외로 이걸 인정했는데 이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진정한 권리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거래 안전이 중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병이 이걸 사기를 거래 안전이 중시되는 곳에서 사는 거야. 251조에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공개 시장이나 뭐 경매 이런 걸 사는 거야, 이거. 이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뭐냐면, 이 거래 장소가 거래 안전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래 안전을 다시 좀 가미하는 거야, 다시 또. 거래 안전을 어떻게 가미하냐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대가를 변상하고, 이걸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조문이 단계적으로 돼 있죠. 거래 안전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거래자의 보호는 좀 중요하지 않냐? 두 개가 다 중요하네. 잊어먹은 물건이긴 한데, 도둑 맞은 물건이긴 한데, 그 거래하는 장소가 거래 안전을 강조해야 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찾아갈 수는 있게 하되, 그 대가는 변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균형 잡히게 조절해야 되니까. 그 단계적으로 써놓은 조문이야, 이게. 249, 250, 251이. 이걸 알면은 안 외워도 돼요. 그냥도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A번 읽어봐요. 127페이지 맨 밑에. 바로 A번. 그 말 아니야, 이제 보니까. 251조가 거래 안전을 다시 중시되는 것 아니야. 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알겠습니까? 거기 말이에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는 행상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가지 질문해보지. 시장 바닥에 가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 말고 길 옆에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감자를 까고 있거나 굴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 할머니들이 쭉 앉아있죠. 그 사람들한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기 포함돼요. 행상인. 행상이 보따리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행상에 들어가죠. 광범위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걸 생전 안 잊어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건을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 근데 어디 가서 밥 먹다 보니까 옆에 놈이 내 걸 갖고 있어, 이상하게.
그러면 갑자기 내 물건이니까 내놔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멱살을 잡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뭐죠? 어디서 샀냐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하죠. 내 물건 갖고 있는 놈을 잡으면 내놔 이렇게 안 그럽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 조문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원래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원래. 법조문은 없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조건 내놓으라고 안 그랬다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그래갖고 공개시장이나 행사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거기서 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됩니까? 얼마 주고 샀어? 이거 물어봐야 돼요. 얼마 주고 샀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대가 변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샀으면. 상대방이 대답을 잘 못하면 한 방 쥐어받고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속국 하나를 보더라도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 됩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저거? 시나리오 작가가 뭘 잘못 썼거나 뭘 잘 썼을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뭘 알아야 보지 이걸. 그러니까 뭐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극장에서 튀어나와서는 너 빨리 못 내놔 이거? 이 산 놈이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운 놈이죠.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기 써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B번은 말이에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학생이 안 갈래요 이거.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논구를 해봐요. 그 별표를 3개 해놓고. 학설 대립 없는데 현재는. 판례 학설 일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되게 어려워. 이런 쓸데없는 건 되게 어려워 이상하게. 128페이지 지상물에 관한 물건의 변태 다 총칙에서 다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명인 방법 민법법상의 등기 이런 걸 아니까 이게 뭐 배울 게 있어 이게. 총칙에 더 자세히 배웠어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총칙에서 배운 걸 떼우고 131페이지에 물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멸. 소멸. 이 물권의 소멸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오늘 나오는 프린트 3번째 박스가 이거죠. 세 번째 박스. 우선 여기 서설을 보자. 서설을 보면 우선 절대적 상대적이 나오죠. 서설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절대적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서설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럼 또 역시 그 괄호를 넣을 수가 있죠. 절대적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한 소멸원인에는 거기 쭉 나오죠. 멸실, 소멸시효, 공용지수, 포기, 혼동, 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설명한다. 여러분 그 표의 오른쪽에 그 점선으로 이어진 부분이 그거죠. 잡다구리하게 많다 이거예요. 뭐가.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로 내려가면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말이에요. 47번 테마 맨 밑에 문단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거. 두 가지. 교과서에 번호를 매겨봐요. 두 가지. 도표를 참조하면서. 알겠습니까? 두 가지는 물상대위와 또 하나죠. 표에 있는 대로. 확실히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충분히 표를 그릴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131페이지 같은 데서 객관식 지문을 비비 꼬아버리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표를 암송해야 됩니다. 한눈에 치환할 수 있도록. 이 물상 대비가 뭔가에 대해서는 맨 끝에 깨알 글씨에 있는 대로 342조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뭐 피곤하게 말할 필요 없어. 이게 물권법 서론에 나오죠. 뒷부분에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342조. 저당권에도 준용되고 뭐 이게 없는 데가 없어 이거. 서론의 소멸에도 나오고. 342조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것만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물상대위라는 똑같은 한자가 말이에요. 이게 1080조 근처에 나온다는 거야. 1068이나. 응? 미치고 까마칠리자 이거. 이런 걸 또 모르는 학생이 또 천하의 득실을 득실돼요. 응? 1068조가 아니라면 1080조 근처에 있다고. 응? 응? 안 보여? 1083. 1083, 1084 계속 나오죠. 계속. 응? 거기 한자가 똑같죠. 물상대위. 그죠? 날라리 공부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아예. 있다는 것 자체를. 글자가 똑같은데 분명히. 342조와 1083, 84에 1083하고 비교했을 때 문장이 약간 차이 나죠. 그걸 시험에 냅니다. 조문을 비교해봐요. 정밀하게. 여러분 느끼죠? 뭐 문구가 좀 차이가 있다. 342와 1083.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시험에 내버립니다. 밑으로 나오고 이것도 어두지냐. 342와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그 물상대위와 담보물권에서의 유중에서의 물상대위는 내용이 달라요. 아예 조금씩 표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에도 박스에도 말이에요. 물상대위 옆에다가 1083조의 물상대위도 있음. 이렇게 써놔요. 비교하게. 암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아주 나쁜 결과만 초래됩니다. 그냥 글자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비교해 보는 거야 끝없이. 뭐 차이나 이거. 거기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참. 거기 말이에요. 지금 가치적 변형물에 대한 그 물상대위만 설명을 했는데 밑에서 6번째, 5번째 그 깨알 글씨들이 있죠.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케이스로. 그런데 전부 메모리 편칠해요. 131페이지 밑에서 6번째, 5번째 줄에 걸쳐있는 깨알 글씨들 있잖아. 거기 케이스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걸 이렇게 암송하라고. 거기서 그 물질적 변형물이 문제가 됩니다. 무너진 집의 목재. 이렇게 있죠. 무너진 집의 목재는 밑에서 4번째 줄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물건이 그대로 미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무너지기 전에 집은 그 법적 성질이 뭐예요? 부동산 아니야. 무너진 집의 목재는. 그럼 부동산이라고 안 그러셨대요. 동산이죠. 무너진 집의 목재는. 부동산 소유권이 그대로 동산 소유권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동산 소유권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저 경우에. 거기 써있잖아. 그대로 미친다고. 근데 목재를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기억해 두라고. 무너진 집의 목재. 알겠죠? 그 밑에 케이스도 알아야 됩니다.
대위물이 뭐냐고 묻지 말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외울 게 아니라 342조에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말이.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해. 그런 걸 고민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냅니다. 왜냐면 이상하니까, 말이. 학생들이 아나 모르나 보려고. 보면 그냥 알죠, 여러분이. 법 좀 읽어보면. 소멸시효에서는 거의 뭐 다 배운 겁니다. 거기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데 거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물권 중에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게 있고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객관식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수도 있고 묘하게 말을 꼬아서 케이스 비슷하게 내가지고 허가리게 하는데 이걸 복잡하게 외우면 머리만 띵띵 아픕니다. 첫째 문단 끝에 그걸 한 줄로 외울 수 있긴 하죠. 132페이지에 첫째 문단 끝에 뭐라고 했죠?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몇 분이에요? 거기는 9자로 나와 있죠. 점까지 하면 11자죠. 이걸 4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예요? 용익물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3개 다 용익물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미련한 학생은 그 위에 걸 다 외웁니다. 현명한 학생은 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 뿌이다를 알고 그거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공부하는 게 하나 있었죠, 총칙에서. 단독행위로 조건에 친한 거는. 그리고 조건에 친하지 않은 거를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수천 개예요. 조건에 친한 거는 2개. 유증과 면제. 그죠?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다니까? 자기가 어려운 가시밭길로 들어가. 그리고 온몸이 찢어져서 튀어나와요. 자기는 어려운 난관을 돌파했다는 거야. 딴 사람은 그냥 옆에 멀쩡한 길로 가요, 그냥. 어려운 일도 안 하고. 근데 막 자기를 가시던 물에다 집어 던진 다음에 막 발광을 하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죽을 고생을. 그냥 옆으로 걸어가지.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미치면 이러다. 나는 우리 집에 열쇠 없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담을 넘어가요. 막 다리가 찢어져,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현관문이 잠기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럼 막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냥 대문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들어가, 그냥 조용히. 대부분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권 뿌리라니까. 그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밑에 건 다 말한 거죠. 이미 적었다 이렇게 써놨잖아, 강윤 선생님도.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물권의 포기가 나옵니다.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물권의 포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물권의 포기도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등기에 대한 등기. 논점이 뭐예요? 물권 포기 때는 등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는 과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 여러분한테. 책에 써있잖아, 그냥. 거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괄호 1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죠. 그러니까 13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부동산 소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물권이 포기되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걸 녹색으로 쳐주세요. 녹색으로. 왜 녹색으로 치라고 하죠? 학설 판례가 대립하니까. 시험에 반드시 납니다. 녹색으로 쳤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프린트 5페이지 7번을 보자. 대법원의 공식적인 태도입니다. 등기 예규니까. 그걸 읽어봐요. 그거하고 교과서를 비교해봐.
다르죠? 교과서 달라, 이거. 단독 신청이 아닙니다. 국가와 공동 신청한다고 돼 있죠. 곽윤직 선생님의 논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혼자 신청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대법원 예규의 논거는 뭐죠? 252조 2항 때문에 그렇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을. 뭔가 그게. 그걸 찾아보면 안 잊어먹어, 그걸. 외울 필요도 없고. 이유를 알면.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논구까지 기억이 나, 그냥. 이상하게. 안 외워도. 알겠습니까? 대법원 예규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태도죠. 대법원에서 자기가 예규를 매달아 놓고 판례에서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딴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지네가 말을 해놓고 지네가 안 지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가끔 그런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막 밀어붙이면 그러지 않죠. 예규를 먼저 고치겠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잘 비교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 비교하라. 잘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지. 그래서 녹색으로 줄치라고 그런 거야, 교과서에. 이상하니까, 거기가. 알겠습니까? 대법원 예규가, 여러분이 그 예규를 볼 줄은 아는 줄 안다, 잘 모르겠어. 대법원 예규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예규가 바뀔 때가 있죠. 그래서 예규 뒤에, 현재 효력이 있는 건 전부 예규의 그 제목 뒤에 원래 괄호치고, 현이라고 써놓습니다, 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나간 거는, 이게 폐라고 써놔요. 같은 내용의 이 두 가지 연달아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자 붙은 걸 봐야 됩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알겠어요? 얘기하는 걸 새로 나올 때마다 번호를 붙이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수천 개죠. 해방 이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고른다는 거. 이거 죽는 거. 이거 누가 합니까, 주로? 대학원의 조교들이 합니다. 이거. 조교는 지가 합니까? 아니에요. 지 후배를 또 시킵니다. 나눠줘요, 이게. 뭉태기로. 다 찾아갖고 와. 그럼 그 사람도 열받죠, 또. 말이 그렇지, 나눠줘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읽고 앉아서 그걸 바쁘시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누가 걸립니까? 전혀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 걸립니다. 초학자. 못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엉망 개판을 만들어갖고 와. 곽윤희 선생님 말이야. 현직 대학 교수를 시켜먹고는 판례 검색하는 거를. 그죠? 지난번에 그랬었어요. 그 중견 교수를 시켰 또 이상하게. 곽윤희 선생님 같은 분이 시키면 말이에요. 밑으로 못 내려가죠.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큰일 나니까. 잘못 갖다 주면 완전 매장당해버리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또 그걸 잘못 찾아왔다고 한두 개를.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앞에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명을 쓰죠, 장사님. 판례도 못 찾아. 이렇게 되버리죠, 장사님. 그러니까 그건 살인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윗사람한테 총애를 받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냥. 나날이. 조금만 실수하면 끝장나니까, 그냥. 근데 고시 공부할 때도 죽을 까로 책 보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겁을 안 낸다고. 근데 헐렁하게 보던 사람들은, 잔머리나 굴리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잘려, 잘못하면. 거기서는 그것만 논점입니다. 여러분, 제목의 그 포기라는 거 보이죠? 포기가 총칙에서 배운 법률행위라는 거 아는 사람은 등기가 문제된다는 거 알아요, 원래. 186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 혼동. 혼동은 약간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기로 하겠습니다.